여보,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 지금 수술실이야. 나 지금 공항이야. 당신 가족 일이잖아.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붉은 수술실 불빛 아래 53살 남자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깟 일로 우리 휴가 망치게 하지 마. 어르신은 어차피 언젠가 가. 장모가 차갑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파란 바다에서 웃고 있었고 30년 동안 모은 재산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철물점 문을 닫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53살 남자에게 남은 건 의식 없는 어머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25년 전부터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이 30년 가족의 민낯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며칠 뒤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대학병원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내 미진의 번호가 떠 있었죠.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에게는 아내밖에 없었으니까요. 여보.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53살 남자가 이렇게 무너지는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을까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그는 지금 구명주를 던지듯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어. 뇌출혈이래. 지금 수술실이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상태가 안 좋다고. 정우는 고개를 들어 붉은 불이 켜진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문 너머에서 75의 어머니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믿고 살아오신 어머니. 새벽 5시면 일어나 국 끓이고 철물점 문 열고 손님 하나하나 웃으며 맞이하던 그 어머니가 지금 수술대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나 지금 공항이야. 미진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아니, 차분하다기보다는 무심했습니다. 배경으로 공항 안내 방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동생이랑 형부, 우리 엄마랑 몰디브 가는 길이야. 지금 곧 탑승해야 돼. 비행기 시간 임박했어. 정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몰디브. 가족여행. 그렇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획했던 여행이었죠. 미진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이 70세 생신을 맞아온 가족이 함께 가기로 한 해외여행. 하지만 정우는 빠져 있었습니다. 철물점을 봐야 한다는 이유로요. 아니, 사실은 빠져 있었다기보다 처음부터 초대받지 못했다는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제발 여보, 지금 와줘. 나 혼자야. 수술 동의서도 써야 하고 의사 선생님 말씀도 들어야 하는데. 정우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내가, 가족이 필요했습니다. 그건 당신 가족 일이잖아. 미진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엄마 생신 여행인데 내가 어떻게 빠져. 나중에 연락할게. 수술 잘 되길 바랄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우는 검은 화면이 된 휴대전화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의료진들의 발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누군가 부딪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가족 일이잖아.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당신 가족, 당신의 가족. 그렇다면 미진과 정우는 가족이 아니란 말일까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한 이불 덮고 자고 같은 밥상에서 밥 먹고 서로의 노년을 약속했는데,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 정우의 어머니는 당신 가족이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술실 문 앞 대기 의자. 차가운 플라스틱이 등을 파고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차가운 건 방금 들었던 아내의 목소리였으니까요. 복도 저편에서 한 젊은 부부가 휠체어를 밀며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힘없이 웃으며 뭔가 말하자 남편이 허리를 굽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게 부부구나. 저게 가족이구나.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30년. 길다면 긴 세월이었습니다. 23살에 만나 26에 결혼했습니다. 미진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운영하던 철물 도매상에서 일하며 배웠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트럭에 자재를 싣고 건설 현장을 돌며 영업을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말수가 적은 분이었지만 정우의 성실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10년 전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사업체를 정리하면서 상가 건물 2채를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는 미진 명의로, 하나는 정우 명의로. 그때 장모님이 말씀하셨죠. 사위도 자식이지. 우리 정우 고생 많았어. 정우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인정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붉은 수술실 불빛 아래 혼자 앉아있는 이 순간,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그들의 가족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정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러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우는 일어나 신경외과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대뇌 쪽 혈관이 터지면서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어요. 지금 응급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공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가 내민 동의서 위에 서명을 하는데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족분은 안 오시나요? 의사의 질문에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입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정우는 자신이 정말로 혼자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될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정우는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서성이거나 자판기 앞에 멍하니 서 있거나 아니면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고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어요.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입니다. 정우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53살 남자가 병원 복도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의사는 정우의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정우는 면회 시간마다 들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시느라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을 쓰다듬으며 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깨어나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병원 근처 고시원에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1년치 철물점 월세를 받아놓은 게 있어서 당장 생계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30년을 누군가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혼자가 되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 이상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밤, 정우는 고시원 책상 앞에 앉아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3분을 기다리는 동안 정우는 무심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보지 않는 것이었지만 오늘따라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피드 맨 위에 떠있는 게시물을 봤습니다. 미진이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코발트 블루 빛깔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하얀 모래사장 위에 선 4명의 사람들. 미진과 장모, 그리고 미진의 여동생 부부였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진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장모는 밀짚 모자를 눌러쓰고 V자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최고. 몰디브 만세. 엄마 생신 축하해요. 하트 모양 이모티콘이 가득했습니다. 댓글도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부럽다. 가족 여행 좋아 보여요. 행복한 모습 보기 좋네요. 정우는 컵라면을 내려놓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로 올라왔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환하게 웃고 있는 미진을 보며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맞나?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나? 사진을 올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정우가 중환자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을 때 미진은 저 파란 바다에서 웃고 있었던 겁니다. 정우는 손가락을 움직여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미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걱정도 근심도 없는 얼굴. 남편의 어머니가 수술대에 누워있다는 사실 따위는 까맣게 잊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우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장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단 한마디였습니다. 안부도 인사도 없이 그냥 왜였습니다. 장모님, 저 정우입니다. 엄마가 수술하셨는데. 알아. 미진한테 들었어. 그래서. 장모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로 전화를 걸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아직 의식이 안 돌아오셨고요. 제가 혼자서 간호를 하고 있는데 미진이가 좀 와줬으면. 지금 휴가 중이야. 그깟 일로 우리 휴가 망치게 하지 마. 어르신은 어차피 언젠가 가시는 거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 병원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깟 일. 장모는 방금 정우의 어머니 수술을 그깟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75 노인이 뇌출혈로 쓰러져 생사를 오가는 일을 그깟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 가시는 거라니요. 그게 무슨... 아니 사람이 늙으면 죽는 거 아냐.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우리는 우리 일정대로 있다 갈 테니까 알아서 해. 끊는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우는 휴대전화를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컵라면에서 올라오던 김은 이미 사라졌고 면은 불어터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고시원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자동차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 많은 불빛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내일 일을 걱정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그런 일상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는 파란 바다에서 웃고 있었고 장모는 그깟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았다. 난 이 가족에 없었다는 걸. 30년.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정우는 단 한 번도 진짜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쓰이는 도구였을 뿐. 일할 때는 필요하고 돈 벌어올 때는 필요하고 하지만 정작 정우가 힘들 때는 필요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정우였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알림이었습니다. 미진이 새로운 사진을 올렸다는 알림. 정우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요. 일주일 뒤 미진이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미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돌아오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귀국 일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쉽지만 다시 일상으로, 현실로 복귀라는 글과 함께 공항 사진이 올라와 있었으니까요. 정우는 집에서 미진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기다렸다기보다는 준비하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 그 안에는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우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오후 3시경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진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탠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밀짚 모자를 손에 들고 있었고 여행 가방에는 면세점 쇼핑백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미진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동네 마트에라도 다녀온 것처럼 가벼운 인사였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은 채 미진을 바라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좀 어때? 나아지셨어? 미진이 가방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여전히 무심한 말투였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의식이 없어. 그래. 그럼 좀 더 지켜봐야겠네. 나 샤워 좀 하고 올게. 비행기에서 너무 피곤해. 미진이 침실로 향하려는 순간 정우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미진이 돌아봤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우는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집어 미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 미진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 그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미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미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놀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보면 알 거야. 이혼하자. 정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없이 연습했던 말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병원 복도에서, 고시원 방에서 혼자 중얼거렸던 그 말을 이제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미진이 서류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정우는 그 종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30년 동안 생각해왔어. 다만 이제야 결심했을 뿐이지. 어머니 일 때문에 감정적으로 굴고 있는 거지. 내가 여행 간 게 그렇게 잘못이야? 난 우리 엄마 생신 여행이었다고. 미진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내가 여행 간 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넌 내 엄마가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 정우는 휴대전화를 꺼내 미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화면이었습니다. 미진이 올린 사진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해변에서 웃고 있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는 사진, 그리고 석양을 배경으로 와인잔을 든 사진. 내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6시간 동안 수술받고 있을 때, 넌 코발트 블루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지. 인생은 즐거워야지 라는 글과 함께. 미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사과하는 대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어쩌라고? 내가 거기서 울고불고 하면 내 엄마 상태가 좋아져? 이미 수술 들어가신 거 알고 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 전화 한 통이라도 했어야지. 안부라도 물어봤어야지. 아니면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했어야지. 그렇게 감정적으로 굴면 손해보는 건 당신이야. 미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우는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미진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과도 없을 것이고 반성도 없을 것입니다. 미진에게 정우는 감정을 공유하는 배우자가 아니라 손익을 계산하는 대상이었으니까요.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도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붉은 주머니에 담긴 도장. 결혼할 때 장인어른이 선물로 만들어주신 도장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도장을 꺼내 이혼 합의서 위에 꾹 눌렀습니다. 찍. 붉은 인주가 종이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정우는 도장을 내려놓고 미진을 바라봤습니다. 우린 이제 남이야. 미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미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우가 진심이라는 것을요.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렸어. 30년 만에. 정우는 서류를 집어 미진에게 건넸습니다. 내 도장만 찍으면 돼.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하자.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조용히 끝내자. 미진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찢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마도 법적 효력 같은 걸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미진은 서류를 구겨 탁자에 던지고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좋아. 마음대로 해. 후회할 거야. 미진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서서 텅 빈 집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채웠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철물점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가게였습니다. 아침 6시면 문을 열고 저녁 9시면 문을 닫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못 하나 나사 하나를 사갔고 정우는 그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게 정우의 일상이었습니다. 정우는 가게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가게 안은 어두웠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아뒀으니까요. 정우는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진열대에는 공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망치, 드라이버, 렌치, 톱. 30년 동안 이 물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가게 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뒤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장부.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쓰나 싶지만 정우는 컴퓨터보다 손으로 쓰는 게 편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로 폐업합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정우는 모든 게 정말로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도 가게도
지금까지의 삶도 모두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철물점 문을 닫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정우에게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우편함에 꽂혀 있던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발신인 란에는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재산 분할 협의서와 함께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정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서류에는 상가 건물 두 채에 대한 등기 부등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우 명의였고 하나는 미진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우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의 지분 절반이 이미 미진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던 겁니다. 정우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자신의 이름으로 된 건물이었습니다. 10년 전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정우에게 물려주신 그 건물. 하지만 지금 등기부등본을 보니 2년 전에 이미 지분 절반이 미진에게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년 전 3월. 정우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미진이 건물 관리 때문에 서류에 도장 좀 찍어달라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세입자 계약서를 갱신한다고 했었죠. 정우는 의심 없이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어떻게 의심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계약서 갱신이 아니었습니다. 지분 이전 동의서였던 겁니다. 정우는 휴대전화를 꺼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고 곧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법무법인입니다. 정우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물 지분이 이전된 것 같다고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본인의 도장이 찍혀 있다면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물론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걸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건물 관리 서류라고 들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신 이상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되돌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고시원 복도 한가운데였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입주자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년 전부터였습니다. 미진은 2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이혼할 날을 대비해서 미리 재산을 자기 명의로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정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믿었으니까요.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정우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재산 분할 협의서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진 측에서 제시한 분할안이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정우에게 돌아오는 건 원래 자산의 4분의 1도 안 됐습니다. 30년을 함께 일궈온 재산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철물점 문을 열고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손님 하나하나 웃으며 응대했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고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건물을 샀고 임대료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이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지만 정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우는 동네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라면과 우유를 사려고요. 계산대에서 돈을 내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김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정우가 돌아보니 동네 미용실 원장이었습니다.
장모와 친하게 지내는 분이었죠. 정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소식 들었어요. 이혼하신다면서요? 참 안타깝네요. 미용실 원장의 말투는 안타까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정우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용실 원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이죠. 장모님이 그러시던데 정우 씨가 미진 씨 덕분에 사람 됐다고. 원래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장인어른 밑에서 배우고 또 장인어른 재산도 받아서 지금껏 살았다고 하시던데요. 정우는 말없이 미용실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미용실 원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할 때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원래 정우 씨 거 아니었으니까. 정우는 비닐봉지를 들고 슈퍼마켓을 나왔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장모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 딸 덕에 사람 됐지. 그게 장모가 정우를 평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정우의 노력과 성실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딸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장인의 사위라는 이유로 살아온 사람. 그게 장모가 생각하는 정우였습니다. 정우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은 하루 2번, 각 30분씩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시간을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가운을 입고 손을 소독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숨을 불어넣고 있었고 모니터에는 심박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우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도 없고 가게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30년 동안 모은 게 다 사라졌어요.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모니터의 심박수만 규칙적으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엄마만 깨어나시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저는 괜찮아요.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손등 위로 눈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정우는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우 형님이십니까? 저 기석입니다. 중학교 동창 기억나시죠? 낯설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우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기석.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 졸업 후로는 거의 연락이 없었던 친구였습니다. 아, 기석이. 오랜만이네. 어떻게 내 번호를. 동창의 명부에 있더라고요. 형님,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한데 혹시 형님 어머니가 형님 이름으로 사두신 땅 기억나십니까? 정우는 멈춰섰습니다. 땅. 어머니가 사두신 땅. 기억이 났습니다. 25년 전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적금을 깨서 산 땅이 있었습니다. 정우 이름으로 등기를 해뒀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 후로 잊고 살았습니다. 그 땅이 어쨌는데? 형님, 지금 그 땅이 강남 재개발 구역에 걸렸습니다. 감정가만 4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우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400억. 그 숫자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너머로 기석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형님, 들으세요? 제가 부동산 중개업 하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정보를 빨리 아는 편인데 형님 땅이 딱 걸렸더라고요. 강남구 개발구역 한복판이에요. 잠깐만, 기서가.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 땅이 어디라고? 정우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25년 전 기억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땅을 샀다고 말씀하셨을 때 정우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때는 30살이었고 결혼 준비로 바쁠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적금을 깨서 땅을 샀다는 말을 들었지만 강남이라고는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지금은 낡은 주택가인데 재개발 확정났어요. 형님 땅은 200평 정도 되는데 평당 2억씩만 쳐도 400억이에요. 물론 개발 이익금 떼고 세금 떼면 손에 쥐는 건 그보다 적겠지만 그래도 최소 200억은 넘을 겁니다. 200억. 정우는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평생 철물점을 운영하며 모은 돈이 기껏해야 수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억이라니. 기서가, 근데 너 어떻게 그걸 알았어? 등기부등본 확인하다가 우연히 형님 이름 봤어요. 김정우. 동명이인인가 했는데 주민등록번호 확인해 보니까 형님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드렸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땅 확실한 거야? 100% 확실합니다. 형님, 지금 당장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법무사 통해서 권리관계 확인하시고요. 재개발 조합에서도 곧 연락 올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정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정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25년 전에 사두신 땅이었습니다. 정우가 결혼할 때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모은 적금을 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땅을 샀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시고는 정우에게 한마디만 하셨죠. 나중에 쓸모 있을 거다. 당시 정우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믿었으니까요. 어머니가 하시는 일은 다 아들을 위한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면회 시간은 이미 끝났지만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잠깐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 정우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였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셨네요. 25년 전부터 아니, 평생 동안 나만 생각하셨네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힘들어할 날을 예상하셨던 걸까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걸까요? 정우는 병원을 나와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야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말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미진이 이것도 가져간 건 아닌지.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서류를 신청했습니다. 30분쯤 기다리자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란을 확인했습니다. 김정우.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는 김정우. 지분은 100%. 다른 권리 관계는 없었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25년 동안 잊고 있던 땅. 어머니가 조용히 준비해 두신 선물이었습니다.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재개발 건으로 오신 거죠? 요즘 이 지역 땅 가진 분들 많이 오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축하받을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요. 25년 동안 이 땅을 잊고 살았던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서 정우는 다시 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석아, 나야. 확인했어. 맞아. 내 이름으로 돼 있더라. 그럼 이제 재개발 조합 만나셔야 합니다.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거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잘못하면 중간에서 손해볼 수도 있어요. 고맙다, 기석아. 근데 너한테 뭐가 좋아서 나를 도와주는 거야? 기석이 웃었습니다. 형님, 중학교 때 기억나세요? 제가 애들한테 괴롭힘 당할 때 형님이 막아주셨잖아요. 전 그거 평생 잊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은혜 갚을 차례죠. 정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 전 일을 기억해주는 친구. 어쩌면 세상은 정우가 생각했던 것처럼 차갑지만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내일 만나자. 자세한 이야기 들을게. 전화를 끊고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노을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등기부등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깨어나세요. 제가 이제 엄마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평생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요.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땅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기석을 만났습니다. 강남 한 카페였습니다. 기석은 서류 가방을 들고 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였지만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중학교 때 그대로였습니다. 형님, 여기 앉으세요. 커피 주문했어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석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재개발 관련 자료들이었습니다. 지도도 있었고 감정평가서도 있었습니다. 형님, 이게 형님 땅 위치입니다. 보세요, 여기. 기석이 지도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한복판이었습니다. 주변으로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 있었고 지하철역도 가까웠습니다. 입지가 좋았습니다. 이 땅이 25년 전에는 변두리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형님, 어머니가 정말 해안이 있으셨던 거예요. 정우는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 땅을 찾으셨을까요? 당시에는 아무도 여기가 개발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요.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근데 형님, 이 땅 등기 이력 보셨어요? 기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상세 이력이었습니다. 소유권 변동 내역이 쭉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소유자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박모 씨. 그 사람이 25년 전에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이상했습니다. 정우의 장인, 그러니까 미진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정우는 멈칫했습니다. 장인 어른이 이 땅을 샀다고요. 어머니가 산 게 아니라요. 기석아, 이거 뭐야? 장인어른 이름이 왜 여기 있어? 그러게요. 저도 이상해서 더 찾아봤습니다. 보세요, 여기. 기석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매수 이틀 뒤 소유권 이전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미진의 아버지에서 정우 어머니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정우 어머니에서 정우 본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장인어른이 땅을 샀다가 이틀 만에 정우 어머니에게 넘긴 걸까요?
형님 장인어른이 원래는 자기 이름으로 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형님 어머니한테 소유권이 넘어간 겁니다. 문제라니? 법적 분쟁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님, 이거 보세요. 기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소송 기록이었습니다. 25년 전 법원 자료였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정우의 어머니와 미진의 아버지였습니다. 소송 내용은 소유권 확인 청구였습니다. 정우의 어머니가 미진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머니의 승소였습니다. 정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어머니가 장인어른을 상대로 소송을 냈을까요? 형님, 제 추측이지만요. 기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장인어른이 이 땅을 살 때 형님 어머니 돈을 쓴 것 같아요. 아마도 동업 형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약속을 어기고 자기 이름으로만 등기를 한 거죠. 그래서 형님 어머니가 소송을 낸 겁니다. 정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장인어른이 어머니 돈을 가로챘다고요. 증거가 있어요? 법원 판결문을 보면 나와 있어요. 형님 어머니가 3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3천만 원이면 큰 돈이죠. 그 돈으로 장인어른이 땅을 샀는데 등기를 자기 이름으로만 한 겁니다. 형님 어머니는 처음엔 믿고 기다렸대요. 하지만 장인어른이 계속 미루자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냈고 결국 이긴 겁니다. 정우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25년 전 일이었습니다. 정우가 결혼하던 해였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장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요. 왜 아무도 나한테 말 안 했을까? 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도 장인어른도 아내도 아무도 이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했고 30년을 살았습니다. 아마 형님을 보호하려고 그랬을 겁니다. 형님 어머니는 아들이 장인 집안과 사이가 나빠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해결하고 형님 이름으로 등기를 해둔 거죠. 기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지키려고 혼자 싸우셨던 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 서고 소송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어머니, 50살이었던 어머니, 아들이 결혼한다고 좋아하시던 어머니, 하지만 그 뒤에서 혼자 법정 싸움을 하고 계셨던 어머니, 그때부터였구나. 정우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때부터 알고 계셨던 거야. 내가 처가에 착취당할 거라는 걸, 미진이네 집안이 나를 이용할 거라는 걸. 그래서 이 땅을 꼭 지키신 겁니다. 형님 앞으로요. 언젠가 형님이 힘들어질 날을 대비해서요. 정우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판결문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변호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땅은 제 아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들이 힘들어질 때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25년 전부터 아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았지만 어머니는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계셨던 겁니다. 엄마 그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혼자서 싸우셨던 거네요. 기석이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없이 옆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기서가 이 땅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조합에 땅을 넘기고 보상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형님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수익이 훨씬 크거든요. 알았어. 그렇게 하자. 엄마가 지켜주신 이 땅으로 나도 뭔가 이루고 싶어. 정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각오가 서렸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주신 이 기회를 정우는 절대 놓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그동안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기석과 함께 재개발 조합을 만나고 설계사무소와 협의하고 건설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부동산 개발 용어도 어려웠고 법률 조항도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배웠습니다. 30년 동안 철물점을 운영하며 익힌 성실함으로 하나하나 공부했습니다. 모르는 건 물어봤고 이해 안 되는 건 다시 물었습니다. 기석은 옆에서 정우를 도왔습니다. 때로는 조언자였고 때로는 동료였습니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사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신뢰가 쌓였고 우정이 깊어졌습니다. 형님, 설계안 나왔습니다. 보세요. 기석이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27층 규모의 복합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지하 5층은 주차장이고 지상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였습니다. 4층부터 27층까지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건물 이름은 신우타워였습니다. 어머니 성함에서 한 글자를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좋아. 이걸로 가자. 정우는 결정했습니다.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1년 뒤 착공에 들어갔고 2년 뒤에는 골조가 올라갔습니다. 정우는 매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고 인부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물점 운영하던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똑같았습니다. 건물이 올라가는 동안 정우는 병원과 현장을 오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3년째였습니다. 의사들은 깨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면회를 갖고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20층까지 올라갔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완공이에요. 엄마가 지켜주신 땅 위에 제가 건물을 세우고 있어요.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들으실 거라고, 언젠가 깨어나실 거라고. 3년 만에 신우타워가 완공되었습니다. 27층 건물이 강남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유리와 철근으로 만들어진 건물이었지만 정우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지어진 건물이었으니까요. 분양도 순조로웠습니다. 입지가 좋았고 설계도 훌륭했습니다. 오피스텔은 1년 만에 완판됐고 상가도 대부분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최상층 27층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사장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형님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기석이 샴페인을 들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기석아, 이 근처에 카페 하나 있지? 프랜차이즈. 아, 형님 말씀하시는 거 알아요. 장모님이 운영하시는데 맞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우타워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카페가 있었습니다. 미진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카페였습니다.
장모는 3년 전 정우와 미진이 이혼한 뒤 이 카페를 열었습니다. 재개발 특수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그 카페,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있어? 네, 형님. 우리 땅은 아니지만 바로 옆 구역이라서 함께 철거 대상입니다. 보상금은 받겠지만 카페는 문 닫아야 해요. 정우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카페 간판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었습니다. 장모는 저 카페로 꽤 돈을 벌었을 겁니다. 재개발 붐을 타고 손님이 많았으니까요. 퇴거 통보 보내. 정우가 말했습니다. 기석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형님, 그러면 장모님이랑 완전히 원수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원수야. 아니, 원래부터 가족이었던 적이 없어. 정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기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일주일 뒤 장모에게 퇴거 통보서가 날아갔습니다.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된 공식 문서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 건물이므로 석 달 안에 퇴거하라는 것. 그리고 발신인 란에는 신우타워 대표이사 김정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정우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모였습니다.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장모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침착했습니다.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입니다. 재개발 구역이니까 퇴거하셔야죠. 너 어디서 돈이 생겨서 이런 건물을 지었어? 미진이한테서 받아간 돈 아니야? 제 땅에 제 돈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장모님이 25년 전에 뺏으려고 했던 그 땅이에요. 기억나세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장모는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25년 전 정우의 어머니와 법정 싸움을 했던 그 땅을요. 너 그걸 어떻게? 어머니가 지켜주셨어요. 장모님이 가져가지 못하게요. 그리고 이제 그 땅 위에 제 건물이 서 있습니다. 정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석 달 안에 나가주세요. 보상금은 정당하게 드릴 테니까요. 법대로 하겠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내가 누구 덕분에. 정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배은망덕. 장모는 여전히 정우를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부셨습니다. 정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소리치지 않는다. 조용할수록 깊게 남는다. 30년 동안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착취당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참았습니다. 아니, 참은 게 아니라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대우받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갚아줄 차례였습니다. 복수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습니다. 고함도 없었고 폭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장모에게도 미진에게도요. 석 달 뒤 카페는 문을 닫았습니다. 간판이 내려갔고 실내 인테리어가 철거되었습니다. 장모는 보상금을 받았지만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27층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우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신우타워가 완공됐고 사업이 성공했고 이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실 수 있게 됐다고 말씀드리려고요. 하지만 정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요. 병원 복도를 걷는데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정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정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요? 깨어났다고요. 3년 동안 의식 없이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요. 정말요? 네. 어제 밤부터 손가락이 움직이시더니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어요. 지금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검사 중이세요. 정우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달렸습니다. 중환자실이 아니라 일반 병실이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를 일반 병실로 옮겼었거든요. 정우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정우를 보고 계셨습니다. 마른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정우야.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정우는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엄마, 깨어나셨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우는 어머니 손을 얼굴에 갖다 댔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숨쉬고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울지 마, 아들. 어머니가 손을 들어 정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지만 정우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한 손길이었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마치고 설명했습니다. 뇌 기능은 대부분 회복됐고 언어 능력도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몸이 약해져서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활이든 뭐든 다 하겠다고 어머니만 깨어나셨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석 달간의 재활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정우는 매일 병원에 나가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식사를 도왔고 재활 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회복하셨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하셨고 혼자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우는 어머니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한 것, 철물점 문 닫은 것, 그리고 신우타워를 지은 것까지. 어머니는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셨고 때로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엄마가 지켜주신 땅이에요. 그 땅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27층짜리 큰 건물이에요. 어머니는 정우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내가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재활이 끝난 어느 봄날, 정우는 어머니를 신우타워로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직 오래 걷기는 힘드셨거든요. 정우는 어머니를 태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강남 거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세상이 넓어졌습니다. 높구나.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우는 웃었습니다. 더 높은 데 갈 거예요. 옥상 정원이요. 27층에서 내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습니다. 3년 동안 병원에 누워 계셔서 많이 마르셨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습니다. 옥상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정우가 특별히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벤치도 있었고 작은 분수도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를 벤치에 앉혔습니다.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봄꽃이 만개 있었습니다. 벚꽃, 개나리, 진달래. 온통 봄빛이었습니다. 예쁘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우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살아오게 했는지. 25년 전부터 혼자 싸우셨죠.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머니는 정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우야.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말. 정우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말이야.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의식 있었어. 정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의식이 있었다고요. 수술 들어가기 전에 내가 혼자 수술 동의서에 사인할 때도 다 봤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눈물 흘리면서 서명하던 거. 엄마가 눈을 뜨고 싶었지만 눈꺼풀이 안 떨어졌어. 입을 열고 싶었지만 입이 안 열렸어.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진이가 뭐라고 했는지도 다 들었어. 전화로 당신 가족 일이라고 했던 거. 그리고 장모가 그깟 일이라고 했던 것도. 엄마는 다 들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차갑게 대하다니. 엄마가 깨어나면 꼭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넌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정우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6살 남자가 어머니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는데 나는 몰랐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가 정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넌 착한 아들이야. 너무 착해서 문제였지. 사람들이 너를 이용했던 거야.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내가 이겨냈잖아. 혼자 힘으로. 혼자가 아니었어요. 엄마가 있었어요.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엄마가 지켜주신 땅이 있었고, 엄마가 싸워주셨던 기록이 있었고, 엄마가 날 믿어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정우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서 여기까지 왔구나. 엄마랑 아들이. 두 사람은 다시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공중을 떠다녔습니다. 나는 그날 모든 걸 잃었지만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단 한 명이었어요. 그게 누군지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정우의 손을 꼭 쥐셨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옥상 정원에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위로 올라갑니다. 옥상 정원에 앉아 있는 어머니와 아들. 그 뒤로 펼쳐진 서울 풍경. 그리고 더 높이, 더 넓게 봄 하늘을 향해 올라갑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삶은 이어집니다. 정우는 어머니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신우타워에서 일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겠지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곁에 진짜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날 수술실 앞에서 혼자였던 남자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 인생은 우리에게 가장 힘든 순간을 선물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홀로 서 있다고 생각될 때.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때입니다.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힘들 때 곁에 남아주는 사람, 아무 말 없이 준비해두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50살이든 60살이든 70살이든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고 인생의 반전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당신 곁에도 조용히 당신을 지켜온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진짜 가족은 가장 가까이에, 가장 조용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어려움을 겪었던 정우에게도 응원의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